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의 매일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당히 좀 불균형된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세미나 발제는 역시 오늘 책을 쓰신 차동길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오승범 우리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오승범 위원님하고 이현희 위원님 두 분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차동길 상임 이사님께서는 우리 현재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상임 이사로서 물망초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승범 토론자께서는 역시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서정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토론하시는 분은 이현희 연구위원이신데요.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께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주실 텐데, 우리 발제하시는 차동길 이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요. 토론하시는 분은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해서 나머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방청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습니다. 먼저 차동길 우리 상임 이사님한테 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차동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인가, 그 역사적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전협정 이후에 한 70년이 넘었지만은 그동안 북한은 일관되게 아주 꾸준하게 대남 혁명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혁명 전략의 목표는 남조선의 친북, 종북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혁명 전략의 목표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바로 조국 통일 전략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때 전략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에는 정치권에까지 진입하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념의 양극화는 적대 세력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 행위라는 그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흔히 말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공공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됨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과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25 전쟁기에 일어났던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납북, 국군 포로 억류라는 이러한 전쟁 범죄보다 군경에 의해서 피해가 입은 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빨치산에 의한 학살이 군경에 의한 학살로 심각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25 전쟁 시기 적대 세력의 전쟁 범죄 행위를 널리 전파해서 국민의 역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소망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의 제목을 침묵의 기문으로 한 것은 묵혀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침묵 속에 감춰졌던 북한의 전쟁 범죄와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6.25 전쟁이 북한과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범죄를 범주별로 나눠보면 크게 민간인 학살과 주요 인사및 민간인의 강제 납부, 그리고 포로 억류,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전협정 이후에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같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에는 제네바 협정 문서와 협약 문서와 세계 인권 선언서의 원문을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리버스블 북 형태로서 앞에서부터 읽을 때는 한글로 읽혀지다가 뒤로 탁 넘기고 나면 영어로 읽혀지는 그런 양방향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주요 범죄를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4년도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부에서 작성한 6.25 사변 종합피해 조사표에 따르면 정전협정일 기준으로 총 99만 968명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피학살자가 12만 8,936명, 납치 피해자가 8만 4,532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는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인 학살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학살은 김일성 지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성은 50년 6월 26일 방송을 통해서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그거에 의해서 학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 25일 남침 직후 서울 시내에 뿌려진 김일성 호소문 전단에도 같은 내용의 그 처단, 숙청하라는 그런 지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에서 주목할 점은 주요 언론인과 종교인에 대한 학살입니다. 1952년 공보처가 조사한 피살자 명부에 신원이 확인된 언론인은 23명이고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인이 13명입니다. 종교인 학살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하여서 반격하는 과정에서 퇴각하던 북한군들에 의해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것은 9월 26일 북한 당국의 반동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서 연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이 1026명, 가톨릭 교인이 119명, 총 1145명이 학살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숫자가 1145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훨씬 많겠죠. 북한군이 이렇게 종교인을 학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종교 말살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충청남도, 전라도 지역에서 피해가 컸는데 이것 몇 가지 사실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라도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라는 말은 곡물 생산이 많은 곳이고 머슴들이 많고 소작농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머슴들은 공산주의 계급투쟁 이론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유난히 빨치산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광군
야월교회와 영산교회를 방문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야월교회는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의 할아버지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또 그 한 1km 떨어진 부분 조그만 호구에 바닷가에 붙어서 그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다 전 교인이 학살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광군에서는 이 두 교회를 일종의 어떤 문화사적지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도 아주 큰 넓은 터에 잘 지어서 기념관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뵌 그 90에 가까우신 한 어르신이 기념관장을 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참혹한 죽음을 어린 나이에 목격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조그만 슈퍼 가게를 운영하는 거의 비슷한 또래의 그 어르신은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인데 자기 마을에서도 그런 그 학살 상황이 있었고 자기도 그걸 목격했다. 그런데 자기가 목격한 학살 상황의 대부분은 같은 마을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완장을 차고 있었고 북한 인민군은 지령을 내렸고 지시를 했고 죽여라고 하면 그들이 죽였다. 염산교회는요, 교회 가보면 돌 무대기가 있습니다. 그 생사람에게 돌을 매달아서 바로 교회 앞에 바닷물에 수장을 시켰던 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교회 앞에는 지금 그 당시에 그 순교한 그 교인들의 무덤을 이렇게 합장해서 교회 안에 이제 무덤을 갖고 있고 상징적으로 돌을 줄 매달한 돌을 이렇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쌓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이유가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이거는 공산주의 정신과 배치되죠. 그런데 일찍이 이 전라도 지역에는 개신교 장로교가 선교 활동이 많았던 곳이고 충청남도에는 감리교의 선교 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또 공산주의 정신에 배치된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러니까 전체 교인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그냥 학살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야월교회 같은 경우 63명 전교인이 63명이었어요. 목사님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학살당하고 염산교회는 77명인가 학살당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민간인 학살 부분 외에 또 두 번째 범죄라면 주요 인사와 민간인 납북인데요. 주요 인사 납북의 근거는 1960년 1월에 발간된 김일성 선집 제4본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면 김일성이가 이미 1946년 7월 31일에 남한의 지식인을 납북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남조선에 파견하는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오늘 동무들을 부른 것은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오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6.25 발발을 하고 남침을 하고 이 전시에 북한이 납북을 하는 것은 크게 기획 납북과 동원 납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기획 납북이 바로 방금 전에 김일성 지령에 따라서 인테리들을 납북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을
강제 납북을 시킨 것이고요. 동원 납북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필요한 인민 의용군이나 노무대 등을 전쟁 기간 내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인사를 납북하는 기획 납북에서 북한이 수행한 것은 주요 인사 모시기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이 주요 인사 모시기 공작은 1950년 7월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합니다. 이때 참석했던 집행 실무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김은기, 이주상, 방학세, 김창주, 김춘삼 이런 인물이 김일성의 특별 지시를 받고 7월 4일 새벽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시 인민위원회가 당시 서울시청, 그러니까 구서울시청입니다. 구서울시청 2층에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울지도부 사무실로 가서 거기에서 주요 인사 모시기 공작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시킵니다. 이걸 총괄 지휘한 인물이 바로 방학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방학세는 1914년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초대 사회 안전상을 지내고 2대, 3대 내무상을 지내고 그리고 중앙재판소 소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방학세의 지도하에 주요 인사가 납치되고 강제로 납북되는 그러한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의 원인이 있어요. 해방 이후 김일성이가 38선 이북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전개한 것이 바로 사유재산 몰수, 지주계급, 종교인, 이런 친일파, 이런 숙청을 하면서 당시 북한에 있던 많은 대상자들, 숙청 대상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1950년도 북한의 인구가 1055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1055만 명 중에 300만 명이라고 하면 30%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김일성이는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전 사상자까지 고려했을 때 전후 복구를 위한 인구의 필요성은 아마도 먼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테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남침한 이후에 남조선에서 행한 그들의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개혁, 하나는 인민정권기관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주요 인사들을 포섭해서 재교양해서 통일전선을 강화시킨다. 이 세 가지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부류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첫째,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남한의 정당과 단체, 이들을 동맹자라고 부릅니다. 이 누구냐?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전국 부인 총동맹, 민주주의 민족 전선, 이와 같은 당시 남한에 있던 단체들이 북한의 정권 수립에 참여한 단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남한의 행정부와 국회 정당 사회단체에 잠복해서 활동했던 북한의 프락시, 당시 국방부 군수국에 있던 이주하라는 인물, 남로당원이었던 김청룡이라는 인물, 치안국 경무과에 있던 박영준이라는 인물, 한국 독립당 대표로 있던 조소항이라는 인물,
재원 국회의원이었던 최태준이라는 인물, 제주 4.3 사건을 주도했던 김달삼이라는 인물 등등 당시 이 대한민국 곳곳에 프락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둘째 부류로 분류해서 동맹자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1948년도 4월 남북 정치 협상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 지도자와 개별 인사들을 말하고, 네 번째 부류는 스스로 자수하거나 자발적으로 북한에 협력해온 인물들. 다섯째 부류는 거부와 저항하는 인물들. 그래서 연행 또는 체포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야 한 인물을 다섯째 분류로 정해놓고 주요 인사를 납북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획 납북 외에 동원 납북은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인민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민의용군. 그래서 인민의용군과 노무대가 있습니다. 1951년 말에 우리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납북자가 122만 6,325명인데 그중 71%인 8만 9,853명이 인민의용군으로 납북되어 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좌익 정치범과 학생, 노동자 등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에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북한군이 강제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인민의용군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전장에 투입돼서 총알바지가 됩니다. 또는 비행장 복구나 건설 등에 투입됩니다. 노무대는 북한이 주로 퇴각할 때 전쟁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인력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이 바로 노무대로 훈련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 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6.25 사변 피납치자 연구, 대공 시민회 선생님에서 나온 6.25 사변 피해자 연구, 적십자사가 발행한 식양산 유족자 명단, 또 내무부 치안국의 피납치자 연구, 이 5개 문서를 볼 때 납북자 명단이 총 11만 2,687명이 나옵니다. 11만 2,687명 가운데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보니까 96,013명이 나옵니다. 이제 확인된 숫자죠. 확인된 숫자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96,013명이 납북되었다.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로 납북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보자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거는 드디어 전쟁기에 일어난 겁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강제로 납북하는 것이 또 있어요.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총 3,835명이 강제 납북이 되는데 이 중에 9명이 스스로 탈북해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해서 돌아왔고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듣다 있는데, 저는 고향이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한 1시간 반이라고 걸려서 강화도 고속도서의 어느 족반 섬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저희 섬 마을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북한에 수시로 납북이 됐어요.
한참 언론에 나왔던 그 한박도라는 곳에 굴을 따러 조개를 캐러 조그만 배를 타고 가셔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북한으로 끌려가면 약 한 달 가량 아마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교육을 시켜서 송환을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왔어요. 아마 거의 글쎄요, 지금 뭐 얼마나 될까를 제가 짐작하기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 70%는 납북됐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 대상에 포함될 뻔한 사건이 있었지만 가지를 안 하셔서, 납북이 되질 않으셔서 저는 나중에 뭐 사관학교 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강제 납북 시도는 참으로 많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송환한 인원이 3,3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아마 수많은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범주에 들어간 게 바로 국군 포로 문제인데, 국군 포로 문제야말로 참 이분들은 대표적인 역사의 조난자들입니다. 이 문제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의 자유의사 존중과 공산군 측의 강제 송환이라는 그 원칙의 대립으로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리고 1953년 7월 22일에 쌍방은 최종적으로 포로 숫자를 통보하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74,000명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북한 측은 12,746명이라는 숫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정전협정일 전후 공산군 측은 최종적으로 국군 포로를 그보다도 적은 8,343명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거짓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귀환하신 용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기록상으로 봐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중공군의 항미 원조사 기록과 휴전회담에서 인민군 대표였던 이상조의 발언, 그 다음에 클라크 전 유엔군 사령관의 회고록, 국방부 통계 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군의 이 숫자 통보, 국군 포로가 뭐 이 정도다라고 통보하는 것 자체는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뭘까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자와 강제 납북된 자, 억류된 자들, 이런 문제는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종전의 조건이자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6.25 전쟁 시 적대 세력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학살당했던 피해자들은 누구냐?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이들이 국군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또 이들에 맞서 싸우다가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던 이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인민군을 도왔다가 우리 군경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손들이 선조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사실을 오히려 감추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희생당한 이들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들에게 배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저는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권위원장에게
이 사실 이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이 적대 세력에 의해서 피해 입은 지금 후손들이 아무런 국가로부터 보상도 못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할아버지 군병에 의해서 피해 입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법이 안 됐다,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해서 아무런 국가가 보상을 못하고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그 인권위원장님으로부터 아주 명답을 들었어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는 법의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의 정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인권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물론 이 외에도 국회 쪽으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 시 강제로 납북된 국민에 대한 북한의 가진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들은 당연히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보 정리 축적 활동을 지속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생존에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총 80분이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8분밖에 안 남으셨어요. 아마 북한에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어르신도 그 정도 비율로 생존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북한에 돈을 주어서라도 국군포로는 데려와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정상적이지 않은 괴물 집단입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 중에 프리덤 하우스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자유지수, 민주화지수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1972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2023년 기준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자유에서 최하점인 7등급을 줬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에 3점.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1.08점. 언론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13.92점. 세계 최하위국이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괴물 집단 북한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현실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래전 일어났던 이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민족의 통일보다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을 무시한 통일은 자칫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한 적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눈을 떠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민심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기본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동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한 10분 더 쓰신 거에는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이 북한의 전쟁 범죄, 6.25 전쟁 범죄가 왜곡, 은닉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오성근 위원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정대학교 전전문전조사위원 서정대학교 오성근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동정이 늘 옆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그 연구이지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걸 보면서 제 이력을 보시기에 저는 관광 경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도 찾아보고 보고서도 뒤져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각종 자료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궁금증을 여러 가지 그 선배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지금 기획실에서 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차원은 내가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지금 저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되고 있는 그 이념의 양극화 속에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정전공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인해서 결정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소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국가로서 국민의 인신보호와 생명 존중이고, 생명권, 평화권, 안정권, 진실권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특히 2005년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 경제는 과거사에 대한 피해 구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보상, 특히 적대 세력에 의한 보상, 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과거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은 이러한 집단 민간인 학살의 집단 희생 사건을 분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즉 국가와 국민을 희생해야 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과 그런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왜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가? 특히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진행되는 반면에 왜 북한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선배님들 나누고자 싶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은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 사례를 조금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월간 조선 및 각종 국회 토론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6.25 전쟁 당시에 전쟁 중 희생도 있었지만 결국은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도 있었지만 인민군과 자익세력에 의해서 확산된 이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월간조선 2022의 기사자를 보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던 시기, 즉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유엔군의 대대적 반경으로 인민군은 더 버틸 수 없었던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형 형식의 대량 학살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낙동강 전선 반격 직전 이후에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산으로 들어간 인민군 패잔병들과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 전라도 지역에서는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낮에는 한국 군인과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마을로 내려와 활개를 치면서 빨치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에 대한 대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민군 퇴각 이후에 인민군 및 빨치산 등 좌익 세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로
군인, 경찰들과 함께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인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치유와 정의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북한이기 때문에 보상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한국 정부에는 없다. 이 문구가 최근 그 국회 김영파 의원님 했던 발표자를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문구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이 지난 70년간 진행된 배보상이 0건인 대다수 사건에서 제시된 주요 결과 문구입니다. 결국은 민간인들이 진압, 국군 이런 어떻게 보면 1억 5천만 원가량의 국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인민군과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이들의 유족이 보상받을 기회는 현실적으로 없는, 즉 가해자는 북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책임은 한국 정부에 없어서 보상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은 과연 이게 치유적 관점에서 그게 적절한가, 정의적 관점에서 아니면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한가를 우리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군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180도 바꾸어서 보상받으려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시한 2021년 자료를 살펴보면은 진실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진실화해 Q&A 문답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과 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47번째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의 답변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자료고요, 이것을 조선일보가 발제합니다. 이렇듯이 노무현 정부 때 발족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당한 국민 구제조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 빨치산 등 국가에 도전했던 세력에 대항했던 우리 국민들, 그 국민들은 국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20년 그 김영파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김영파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라는 재판을 통해, 즉 북한 정권이라 재판을 통해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법의 맹점이다. 우리는 북한 인민군 그리고 적대 세력과 그의 동조자들의 희생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전쟁 희생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근거와 글자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고 아직 진행 못된 법안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2022년에 김영파 의원을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입법안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 세력, 참전군, 외국인, 군, 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을 전쟁 희생자로 개정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따라서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신청자에 대한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보상제도, 이런 나라에도 어디에도 없어. 이게 지금 전쟁 범죄 희생자들, 집단 학살을 당한 우리 국민이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김강동 전 진실화해 위원장께서 하는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적군과 그 동조자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상을 하려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보상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며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라는 결국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임무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특별법들을 통해서 과연 국군, 북한이라는 관점 그 하나 차이만으로 정의란 관점, 인권적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치유에 대한 과정을 무시하고 어느 정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은 각종 이런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4.3 사건, 보도연맹 노근희 사건, 거창 산청 함영 사건 등 5.18 사건까지 포함해서요. 각종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가해 주체는 국군과 군경경 미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관련법들 또한 이렇게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어떻게 보면은 치유적 관점에 봤을 때 우리 북한 인민군이나 자익 세력에 의해서 당한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그런 문구들은 상당히 치유적과 앞으로의 통합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진행된 희생자와 그 친족에 대한 배보상은 2005년 유엔이 채택한 피해자 권리정전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진실규명과는 다른 별도 차원에서의 명예회복적 관점에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 정책은 피해자의 도덕적 존엄성과 일치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피해자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자기 존재에 대한 사회 존중 차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보상과 공동체 보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명예회복에 대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배해 보상금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성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차동기 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선배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사 진상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배보상과 관련된 상황은 군, 경찰, 미군 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법 미비로 인해서 배상에 대한 부분은 북한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북한 인민군 피해자가 겪은 유족들은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국군과 경찰이나 피해로 어떻게 보면은 수정해서 속여서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에 다른 뉴스 기사는 이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 특히 변호사 단체도 있는 것으로 뉴스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권리 장전의 필요성은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배보상에 대한 일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인민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의원님께서 이 6.25 전쟁 범죄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관점 그리고 그 해결책을 둘러싼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자세히 좀 보충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희 위원님께서 6.25 전쟁 전범의 법리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희입니다. 오늘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차동길 상임이사님께서 침묵의 증언이라는 정말 방대한 자료집을 모으시고 실증 사례를 정확하게 모셔서 책을 발간해 주셨는데 유의미한 책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진중한 자리이기도 한데 제가 감히 토론자로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전제로 3가지 에피소드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 토론을 해서 저보다 지금 훌륭하시고 역사적 방증한 이런 자료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토론을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소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탈북민 국가기관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버지가 국군 포로인 분. 근데 그 자리에서는 교육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참전 유공자 분들과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 분들 중에서 이전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전에는 6.25 전쟁 때 끌려가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있다가 도망쳐서 다시 또 국군으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참전 유공자로 지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진정한 역사의 조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조난자가 있으면 또 피해자가 있죠. 누군가 하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 분리된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끌려가고 국군포로가 끌려가고 언론인, 의사, 학살 당했지만 필요로 하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은 다 또 쇠사슬 끌려갔거든요. 그분들하고 비자발적으로 분리된 남한에 남았던 가족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연구도 미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직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납북된 국군 포로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욕심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저희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접근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로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향을 얘기하셨는데 저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사실 강원도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원도 출신의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제가 탈북민 중에서 사례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아버지가 국군 포로로 막 탄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신분이 제한이 됐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조금 돈 벌어서 북한으로 갈래다 못 가고 남한으로 정착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2분인데 여러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 실증 사례가 많이 발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무력적인 공격, 또 민간인 살해, 이 등으로 인해서 그 재산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공론화하는 것이 지속돼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물방초에서 지금 이런 토론 자체가, 세미나 자체가 1년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4회 이상으로 제가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그냥 1년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생각이 되고, 어쩌면 역사의 법정에 나중에, 지금은 정전 상태잖아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역사의 법정에서 종전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전이 된다면 역사의 법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미나, 우리가 개최하는 세미나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을 모두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아야 되고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위원장님, 이사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가장 강조됐던 게 제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더불어서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우리와 더불어서 세대 간에 알려야 되고 공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 이것이 바로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NGO 프리덤하우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첨언을 조금 한다면, 북한은 100점 중에 자유지수가 3점이잖아요. 대한민국 몇 점인지 아십니까?
익히 상상이 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낮지만 83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어쩌면 그 독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독일에서 소독, 동독해서 포로를 돈을 주고 사오고 이랬는데 저희는 상호주의는 북한에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성향이 저희하고 지금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북한은 저희를 두 국가론을 또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살아있는 남아있는 북한의 포로나 아니면 납북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저희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한 분 한 분 모셔오는 것이 저희들 역사적 소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기 발제에 중국 사례와 중국도 어쩌면 중국을 거론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저서가 굉장히 제가 울림이 있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중국도 어쩌면 구소련이죠. 소련과 중국 모두 전쟁에 개입했지만 중국은 어쩌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우리가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예전에 여기 항미 원조라고 했지만 뭐 유엔군이 본인들 해서 북한을 돕는 그 형제의 그것도 있지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공이죠. 중공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뉘렌베르크 우리가 협정에서 보면 전쟁 평화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사실 뉘렌베르크는 군사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로 지금 발전돼서 지금 현재 온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중국도 어쩌면 우리가 제소하는 날이 그러려면 북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서론 이어가면서 제 그 토론문은 보시면 아시겠고요. 제가 지금 뉘렌베르크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기초된 것이 전법재판의 역사 첫 번째는요. 1474년 독일에서 독일 총독이 폭정을 너무 저질러서 이 사람을 참수한 것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발전돼서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뉘렌베르크 이게 발전되면서 지금 현재의 ICC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전이 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요. 2022년에 또 다시 또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지속되면서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피해도 피해지만 북한 병사, 장병들이 바로 전쟁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지금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본인들이 속이고 저희들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30쪽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쟁 범죄 가능성 책임 규명이라고 해서 제가 박스에 넣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북한 병사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여군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군을 연구를 하면서 북한 남군 여군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만 17세에 군을 가게 되는데 조금 똘똘하고 등치가 좋고 한 아이는 16세에도 뽑혀갑니다. 뽑혀가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군인들도 계시지만 병사들이 굉장히 애기 같아요. 10년 공부 연한이잖아요. 그리고 여군들도 7년 공부 연한으로 지금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야말로 뭐 특수군이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확한 사료나 자료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굉장히 어린 20살이 안 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기더라도 목소리도 굉장히 애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뭔지 모르고 한국 전쟁 남한인 줄 알고 갔다는 사람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쩌면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이 전범의 어떤 굉장한 그 재판받을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김정은 시대도 김정은도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에도 제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 또 하나 더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장병을 보내서 범죄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밀리에 참전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 이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또 제소할 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전쟁 범죄 예방 및 책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ICC 역할 강화. 지금 보면 국제형사재판소 여기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저는 물망초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으뜸으로 이런 역할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라든지 이 증언이라든지 이 수집하는 거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적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강화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모아서 이것을 다시 ICC에 제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또 어떤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마지막으로는 우리 물망초 재단은 제가 6.25 전범 인명 사전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제가 말을 했던 거 아니면 발제자와 토론자께서 아까 오석범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부분을 모아서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위원님들, 박사님들, 전문가님들 많이 계시죠. 모두가 물망초 식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자 맡은 역할에서 내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주제를 던지고 이사장님께 아니면 모든 위원님들께 서로 토론을 제의해서 저희들이 모두 만들면 전범 인명 사전을 넘어서 다른 사전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론화의 범주에서 조금 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전범 처리를 방지하는 교훈을 확립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 교훈은 한반도의 변형을 향한 평화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을 저희가 통일부에서도 평화통일을 많이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평화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과업을 저희가 완성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2018년도에 북한에서 55명의 송환을 했습니다. 6.25 전쟁의 전사자들을 송환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듯이 지금도 경색된 국면에 있지만 어떤 물밑에 접촉을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비싸게 주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세금 내실 용이 있으시죠? 저도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굴에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이거와 생뚱맞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계신 참전 유공자 분들 계십니다. 이 참전 유공자 분들은요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제가 며칠 전에 참전 유공자 분 문병을 봤습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교류를 하고 제가 뵙던 분인데 참전 유공자 영등포구의 회장님이세요. 지금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참전 유공자는 그래도 나라에서 조금 도와주고 하는데 내 전우, 북한에서 못 돌아온 내 전우를 누가 구해줄 것이냐. 내가 살아생전에 그걸 못 보고 가는 것이 아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조난자, 이분들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고 조난자들로 인해서 비자발적 분리되어 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이 가족들 우리도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토론하시는 중에 말씀하신 이 북한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가 아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은 이건 명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이 세미나 발제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분 정도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너무나 뭐 자명한 문제고 너무나 옳은 말씀이어서 뭐 별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가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자세히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알아듣기는 많이 알아듣고 저는 또 이제 6.25 납북자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진하시는 이거를 이제 저거를 의견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여기가 있으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북한의 전쟁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 구제,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등이 해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 내지는 관심 자체가 높아져야 됩니다. 관심이 제대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납북자 단체 이런데 가족 단체 같은 데서도 현재 지금 이거를 입법화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물망초 전 이사장 하신 박선영 이사장님이 예전에 의원 하실 때 그 납북자 피해 구제법을 일단 만든 점이 있는데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한변 사무실에서 납북자 단체 대표들이 와서 몇 번 의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정쟁에 휘말려가지고, 별로 그 문제에 지금, 힘을 못 쏟는 것 같아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일면으로는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는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또 보충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안 되세요?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우리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요. 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전쟁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만큼 계획적이고 야만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부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깊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시간이 더 참 지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이 인식을 좀 하셔서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이어 사단법인 물망초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단법인 물망초 2025년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홍라희 부장입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2025년 제13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물망초 회원 여러분, 이사님 및 강사님, 스스로 탈북해 오신 부푼포로 어르신과 가족, 그리고 물망초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정기총회 의장직은 이재원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원 이사님.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새로 이사장님을 선출해야 되는 정기총회여서 제가 임시로 이장을 맡게 됐습니다. 성원 보고를 먼저 드리자면요, 정기총회 대의원 108명 중에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계신 분이 22분,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이 46명, 그래서 전부 68명이 참석을 하여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3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차 회의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제12차 정기총회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대의원 108명 중 참석 34명, 위임장 제출 35명, 그리고 방청회원 16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가 거행되었습니다. 세부 보고 및 안건사항은 자료집 4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호 의안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이재원 이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제1호 의안은 2024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권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제 26조 및 38조에 따라서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4년도 목적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집 11쪽부터 58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집에 있습니다만은 물망초 김민정 감사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민정 감사는 앞으로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13일에 물망초 사무실에서 저와 배용기 감사님께서 사단법인 물망초 제1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의 결산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만 회계 처리 내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재검토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의 내역은 뒷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4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뒤에라도 집에 가셔서라도 보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물망초로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이안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제2호 이안은 2020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승인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제 26조 제38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사업계획안은 자료집 61쪽 내지 8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모이안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사모이안은 임원 변경의 건입니다.
물망초 이사장으로 13년 동안 수고를 해주신 박선영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 정관제 12조 26조에 의해서 차동길 이사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동길 이사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물망초 전쟁문제조사위원장과 통일발걸음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차동길 이사께서는 일어나서 좀 참석하신 대의원들한테 인사를 해주시죠. 차동길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동길 이사께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취임 수락 인사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취임 수락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가 설립될 당시에 설립 취지 문을 읽어보면서 역사의 조난자들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제가 2013년부터 물망초 활동을 쭉 해오면서 저도 배우고 또 거기에 공유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중책은 정말 저에게 무거운 중책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이사님들이 계시고 또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많은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장이 되신 차동길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물망초를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무의원 임원 변경의 건입니다. 김호정 이사의 등기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호정 이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로베리 고문변호사이시고 외국어대학교 로스쿨 명예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앞으로 물망초 합창단 단장을 맡아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김호정 이사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 대의원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정 이사님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견 없으시면 박수로 선임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호정 이사님의 임원 변경의 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망초에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배홍기 감사의 사임 의사에 따라서 사임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홍기 감사님 사임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없으시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승인해 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물망초 이사장의 차동길 이사, 등기이사의 김호정 이사가 선임이 되셨고요. 배홍기 감사님이 사임이 되셨습니다. 임원 변경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머지는 기타 안건 토의 및 다른 토의 내용이 없으시면 폐회 선언을 할 그런 순서가 되겠네요. 다음 기타 안건입니다.
기타 오늘 저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이외에 오늘 정기총회에서 의논할 안건이 있으시면은 손을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안건 이외에 논의할 안건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오늘 13차 정기총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정기총회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은 물망초를 위해 13년간 수고해주신 박선영 이사장님의 책이 밖에 마련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사단법인 물망초는 숙명의식을 갖고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 다들 나와주세요. 사동길 이사장님 사동길 이사장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연필